두 번째 픽하겠습니다.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 스웨덴 복지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할 때 도대체 스웨덴이 정말 그렇게 복지가 좋은지 한번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계속 스웨덴이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복지가 좋은 건 맞는데요. 네. 복지를 시스템에다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줬습니다. 국민들한테 돈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막음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복지 비용으로 많은 후원 혜택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라고 해서 복지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이제 평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때 얘기고, 갑자기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 전쟁이나 뭐 이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역병이 돈다든지 이런 데 대한 아무런 대책들을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늘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다가 쉽게 말해서 50% 세금 받아서 40%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길들여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사실 복지를 보실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스웨덴이 이 복지를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스웨덴 복지하면 인민의 집이에요. 대표적 캐치프레이즈가.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자, 이게 왜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지난해였죠. 목요 클럽 같은 걸 내가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다 들어서 뭔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한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목요 클럽이 뭐야 이러고 막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스웨덴에 이 인민의 집, 이 복지 체계를 만든 총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총리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게 목요 클럽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본인의 어떤 한 별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국정을 논의했다라고 해서 목요 클럽이 됐는데, 그걸 따라하겠다고 그때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바빠서 뭐 정신 있겠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인민의 집, 그리고 또 하나는 고복지 고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임금 제도.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연대임금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이걸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거는 이해가 다 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게 이건 사회주의적인 거 아니야? 택시 운전수나 의사나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는 내가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청년들이 말이야,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지 말이야. 왜 안 가냐고 말이지. 중동 같은 데 가갖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지 말이야. 그런 데 가서 간호사도 하고 말이지.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서 광산도 좀 일하고 이래야지 대한민국 젊은이지 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있었죠. 중소기업 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가냐고 얘기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했죠. 니부터 가서 일해봐. 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이기적이어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안 하고 대기업만을 바라보느냐? 아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해요. 비슷한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나요. 근데 내가 월급으로 받는 돈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복지 혜택이라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가 해주는 복지가 물론 좋은 편입니다. 건강보험 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임금 수준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대기업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저 실제로 제 동생이 우리나라 3대 대기업을 다 다니는 친구거든요. 지금은 S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H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L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S사에 있습니다. 3사를 지금 다 다니고 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동생 그 회사에서 수술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허울 좋은 방송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돈도 못 벌고 저 프리랜서잖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없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제 동생이 대기업 직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쨌든 저희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묶여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씨, 이래서 대기업 노래를 부르는 건가? 이게 굉장히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을 보시면 복지 혜택 받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런 회사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는 또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복지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임금 격차도 2배 이상이 나요. 근데 스웨덴의 이 연대임금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내가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라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뭐 중소기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임금 격차는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내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실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웨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건 곧 무슨 얘기냐? 기업한테 얼마든지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내가 설사 이 회사에서 잘려도 사회가 국가가 나한테 실업수당을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잡을 얻을 때까지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회사에서 날 잘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노동 착취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천국이라고 하니까 마치 노동자들의 천국인 것처럼. 근데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고도 쉽지만 실업수당도 잘 받을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 임금 격차가 막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스웨덴의 복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꼭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스웨덴이나 또는 어떤 다른 나라의 한 측면만 따와가지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얘기들은 다 숨기고 스웨덴처럼 복지국가도 얼마나 해고가 쉬운데 우리나라도 해고를 그렇게 스웨덴처럼 쉽게 해주면 복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호도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스웨덴이 해고가 쉽다고? 기업 저 말이 맞나? 그런 거에 호도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해고가 쉬운 대신에 국가에서 실업수당이 너무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일을 하지 않아서 고통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산층에서 갑자기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라는 걸 여러분이 논거로 제시를 하면서 반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해고 쉽게 한다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거 받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내겠습니다. 그거 동시에 같이 해주면 저희 그 안을 받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스웨덴은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 노동자들의 70%가 전부 노조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퇴직연금, 건강보험, 출산, 병가, 실업 이 모든 비용들을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완벽하게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부급이라든지 뭐 이런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00% 고용 안정성과 실업 안정성 같은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고소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나 어떤 그 어려운 직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대로 돈을 많이 받는 의사가 7만 불, 7만 한 5, 6천 불. 그리고 가장 돈을 못 받는 청소부 정도의 이제 밑에 가장 하급 노동자 2만 2천 불 정도 수준으로 3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소득 격차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소득 간의 어떤 균형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싫으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익숙해지니까 갈 수는 있겠는데 역으로 이런 데만 너무 익숙해지면 뭔가 꿈과 이상을 펼쳐보는 데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보고자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랄까 욕망이 많이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 이케아 1차원이었어? 왜냐하면은 제가 아나운서를 선택했던 이유는 거기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었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대기업을 가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방송이 너무 좋아서 방송인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송인이 되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직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반드시 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시면 우리 청년들 보시면 너 꿈이 뭐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안정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모든 직업의 선택 내가 하고 싶은 일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송 작가님도 사실은 돈 벌고 싶으시면은 이걸 지금 몇 년 하셨는데 돈을 그렇게 못 벌지 않으셨. 직업은 이제 방송인이지만 예. 취미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취미에서 돈을 벌면 되죠. 그러나 못 보셨잖아요. 갑자기 뼈를 때리고 그래요. 스웨덴에 집중해, 스웨덴에 지금. 응?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벌면 좋지. 이왕이면 나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 근데 국가가 어느 정도 다 해주면은 나는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얼핏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으실걸요? 아니 송작가 TV 여러분이 후원금 내가면서 보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그거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거든. 근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내가 진실을 알고 싶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싶고 말 그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다니면서 방송을 듣고 굳이 내 돈 써가면서 방송을 보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 계속 해달라고 끊기지 않게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막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고마하시죠? 네. 이게 특별히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으면 당연히 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생활이 보장되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보장이 되면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구 만드는 이케아. 그 이케아가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근데 스웨덴이 의외로 대기업들 되게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이 양아치들이 말이죠. 그 지네 나라에서 나무 많이 난다고 그 원료로 만들어 놓고 조립해주기 싫어서 부품으로 파는 거잖아. 이씨.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조립하느라고 몇 번을 죽어날 뻔했는데 결국 나중에 조립된 거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었어. 상체기만 나고. 하여튼 스웨덴 쪽에 있는 이 북유럽 국가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나 뭐 이런 쪽 임금이나 이런 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소득 격차 7만 불하고 2만 불이니까 야, 5만 불 차이면 엄청나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 다 세금으로 60%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2만 불 낸 노동자는 만 불이 용돈이 되는 거고요. 7만 불 된 의사도 3만 불밖에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그게 정말 너무 싫어 라고 해서 저는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딴 나라 가면 되잖아. 그렇죠. 혹시. 그러니까 우리 김기현님께서 동전의 양면이 있듯 모든 일엔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조절을 잘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소수는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폐해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세요? 결국 이제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가 이제 코로나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네. 스웨덴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복지 후원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비용들을 거기에다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딱 살 만큼만 준비를 하고 이른바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 체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사실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보낸 거는 잘한 건데 국가가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 특히 이 방역이라든지 뭐 정쟁이라든지 뭐 환란에 대비한 준비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금을 조성하거나 마련하고자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거든. 아니,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이쪽에 복지비나 좀 올려주지, 우리 애들 교육수당이나 줘주고, 교회, 학교 같은 데다가 에어컨이라도 더 놓아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가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 그 어떤 감염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대대적으로 처음 비판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리고 야, 그런 무리한 방식은 비용만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효과 없을 거야. 우리 그냥 포기하고 집단 면역 말 그대로 전 국민한테 그냥 다 오픈해가지고 낫는 사람은 낫고 죽는 사람은 죽고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그거 이뤄낼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해 버렸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약간 우리하고 생각과 성향이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이번에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은 뭐든지 합리적일 것 같고 뭐든지 조금 더 현명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저는 충분히 그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워낙 전 세계에서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북한을 봐도 알잖아요. 북한의 주민들을 봐도 참 같은 핏줄이구나라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하는 거 보면은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탄압을 해대는데도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남잖아요. 이란은 지금 그 휘청휘청 그 산유국인데도 미국이 탄압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북한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그 북한 체제 정권이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우리와 피를 나눈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그 나라가 한반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이 약간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식으로 저는 확실히 좀 다르게 그냥 그럼 워낙 다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유럽인들은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 못해요. 우리가 마치 지금 유럽인들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듯이 그들은 절대 우리의 이 성향을 이해 못합니다. 어떨 때 보면 개인주의 젖어버린 거죠. 그렇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개인주의적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전체주의적이에요. 이거 되게 그러면 유럽 애들은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딱 보면 그래요. 아 한국도 뭐 거의 서양 국가랑 비슷해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확 튀어나오면은 얘는 좀 무서운데? 약간 북한하고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터치 못하게 하잖아요. 왜 국가 그런 것까지 터치에 막 난리치다가 갑자기 힘을 똘똘 합쳐가지고 국가에 본인 가지고 있는 금부치까지 다 꺼내놓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유럽 애들이 보면 절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럽을 봤을 때도 절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국가하고 나하고의 어떤 이걸 뭐라 관계가 되지? 거래 관계?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난 이미 돈으로 받았으니까 라고 포기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소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나서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애들이 다 말하자면 바보들. 뭔가 욕망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상은 뭐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천대받는 국회의원들이 스웨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고요. 세비 이외에 특별수당 없습니다. 의원 4명당 1명의 보좌관이 있고요. 한 명에 4명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네. 의원 4명당 1명. 1명. 네. 그리고 차량 유류비 지원 없습니다. 기차 타고 댕겨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수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반드시 국회의원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들든 선심성 공약을 펴든 뭔가 활동을 하는데 이놈의 국회의원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스웨덴 국회의원. 뭔가 새로운 점진적인 정책, 뭔가 국민의 희생이라든지 투자를 통해 갖고 만들어야 될 대비 같은 거를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지. 왜? 하면 잘리니까. 그리고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잡 있잖아요. 기본 잡을 동시에 유지를 하는 그래야 먹고 국회의원. 사니까. 네,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의사 결정 과정이 더딥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유럽으로 뭐 복지가 좋고 노동 환경이 좀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셨다가 제일 당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사 결정 과정, 일 처리 과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국가 일 안 해? 공무원 일 안 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정도로 느립니다. 이건 뭐냐면 얘들은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우리처럼 일사천리로 이거 해! 해가지고 탁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탁 발효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공청회를 몇 년에 걸쳐서 해요.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요. 한 가지 사안을 결정을 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지 뒤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댐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하나 놓는 거에도 지역 주민의 거의 100% 동의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하는 부분? 아무튼 우리가 너무 환상으로만 보고 왔던 복지 또는 선진국이고 GDP가 높으니까 스웨덴쯤 되는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전했을 거다. 이거 아닙니다. 스웨덴 왕정 국가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의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반상의 반장 수준이에요. 국회의원 수준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만고만하게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개발이라든지 비전 같은 게 없고 모든 국가 운영에 대한 거는 스웨덴에 소속돼 있는 대기업들이 노조하고 합의를 지어가지고 그 권한들을 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안정적인 노조와 기업의 합의 안에서 걷어져 올라오는 세금을 가지고 재분배하는 기능 말고는 없는 게 스웨덴의 복지체제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우님이 정상입니다. 공청회가 긴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걸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 그냥 크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이건 우리가 너무 젖어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젖어 있듯이 그들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고요. 주토피아에서 왜 나무늘보 나오잖아요. 공무원으로 정말 일처리 그 나무늘보 얘기를 더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 문화로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이 문화로 사는 거고 그래서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이고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뚝 따와가지고 우리가 스웨덴을 배워야 해. 스웨덴 봐 이렇잖아 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단편만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펴려고 할 때 근데 이거 대신에 스웨덴은 이 부분이 있잖아 라고 여러분이 그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까부터 처음부터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좀 걱정스러운 게 국가가 재난소득을 줬으니까 기본소득을 줬으니까 그걸로서 국가의 권한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합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그거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주는 거니까 형편이 어렵거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 거고 그거 이외에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자 먹고 살 만큼 돈 들였으니까 더 해드릴 게 없죠 하는 순간 그 국가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국가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간다는 겁니다. 요거는 오랜 복지에 젖어 있는 이건 그 돈과 돈의 관계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기업과 노조 이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치와 의견 수렴이 없는 국가가 스웨덴이 된 거고 이미 모든 국민들은 그 안에 몰모트가 돼버린 거예요.
비슷한 전례로 지금 스위스가 복지 해결을 위해서 일종의 그 똑같은 국민 기초소득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웨덴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 국민들이 스위스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300만 원 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료 보장부터 시작해서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비용들을 다 줄여버리고, 왜? 해줘도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드릴 비용을 아예 너희들한테 현찰로 딱 줄 테니까 이제 다른 복지 해달라고 국가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 이 국민 기초소득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국민이 무슨 소리야. 그거는 그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비용 안 주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개선하고 준비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국가잖아. 이게 스위스와 스웨덴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델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스위스의 모델 그 이상의 모델을 봐야 됩니다.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나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뭐 이런 방역뿐만 아니라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수렴하면서 이걸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정보를 만들어야만이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스웨덴은 사실상 죽은 국가예요. 1000만 명 인구 중에 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원이 감염을 시키자라는 이게 돼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스웨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술 먹고 모임하고 집회를 한답니다. 왜? 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 빨리 옮아가지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 실험을 해서 거기 살아남아야 되잖아. 치사율이 10%가 된다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저러한 정책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 100만 명이 죽어봐. 10%가 죽어봐. 그 국가가 유지되나? 스웨덴은 완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의 복지국가에서 유럽 최악의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배운 것 같아. 둘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네, 뭐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스웨덴이 이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기준 480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왜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잖아요. 잠깐만. 480일이면 1년 반인데. 네. 그거를 부부 합산해서. 둘이? 네. 그래도 7, 8개월인데? 네. 그쯤이면 새로 하나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잖아요. 480일 중에. 그건 또 뺀 거야? 그래서 더 길어집니다. 그럼 600일인데? 네. 2년을 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합산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을 하고요. 부부 중 한 명은 의무적으로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루 6시간 근무가 가능하고요. 아파서 장기 결근을 하면 급여의 80%만 받지만 아이가 아파서 간호를 하기 위해서 결근을 하면 90%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맞벌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간절한,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가 아프면은 진짜 부모 어떻게 회사에서 달려갈 수 있으면은 좋은데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면은 굉장히 정말 발 동동 구르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눈치 주잖아요. 여기 회사에 왔는데 무슨 집안 문제를 끌고 들어오냐고 회사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를 누가 키워요? 국가가 키워주지도 않고. 근데 애를 낳으라면서요. 돈 3천만 원 줄 테니까 애 낳아. 셋째 낳으면 3천만 원 줄게.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내가 그 3천만 원 받자고 애를 셋까지 낳는 여자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왜 꼭 그래요? 애가 아프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둘 다 회사에 있어. 누구 애가 더 탈까요? 누가 더 발을 동동 구를까요? 희한하게도 엄마들이 대다수가 더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성이 있지. 참, 그렇게 포장하지 마요. 아빠는 아빠도 애 같이 낳은 거잖아요. 그걸 왜 모성만 강요해?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래서 여자 뽑으면 안 되라는 식으로 기업에서 얘기하잖아. 니들도 여자가 낳아준 거야. 어따 대고. 갑자기 흥분했네. 네. 아무튼 화내지 마요. 네. 출산과 양육 누가 보면 애 맡겨놓고 방송한 줄 알겠어요. 네. 지금. 그러게 나도 지금 순간 흥분하지 마. 세상의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예. 너만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아이라는 좀 마음으로 저는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스웨덴은 의료비가 25세까지는 치과비가 전액 무료고요. 병원비는 하루에 1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원을 하거나 그러면. 근데 병원 의사와 간호사, 병원 사무원 등 모두가 국가 공무원이고요. 자, 이러니까 일단 와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의 맹점이 있죠. 예약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가서 한없이 기다려야 된다거나. 가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점심시간 2시간 네. 쉬었다 오고 갑자기 애 아프다고 중간에 가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서비스,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게 맹점이에요. 예. 우리는 돈을 지불하면은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빨리빨리, 예. 치료도 받고 빨리빨리 대응을 받죠. 아무튼 이번 코로나 관련한 어떤 그 사태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복지라는 것 좀 새롭게 보게 됐고 네, 현지국의 맞아요. 민난을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이른바 국가가 국민한테 지급하는 수당 개념과 그 지급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저 복지 얘기했으니까 지금 스웨덴의 그 복지 이면도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높은 세금. 평균 1억을 버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2017년 기준 약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에 것처럼 5,500만 원? 네, 반띵 세금. 조금 더 떼가네요. 네. 네. 그리고 저경력자와 고경력자 간의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자를까요? 고임금자. 아니죠. 저경력자부터 자르죠. 아, 저경력자?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돈 격차가 많지 않으면서 경력과 기술이 뛰어난 고경력자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웨덴 평균 집값이 8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녀들에게 집을 사준다고 합니다. 상속세 0원입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생기니까 2017년 스톡홀름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무려 40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크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지금 계층 이동이 스웨덴보다 미국이 훨씬 쉽다고 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 거봐, 결과적으로 보면 돈으로 입막음 한대잖아.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는 훨씬 더 많이 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한 그 계층의 이동 불가. 즉, 의사 아들은 계층 의사 아들이고 청소년 아들은 계속 청소년 아들밖에 할 수 없고 부모가 10만 달러 집에 살면 자식도 10만 달러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계급적인 이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 이게 스웨덴이 만들어낸 복지 국가의 실상이라고 봐야 된다. 아우 화가 나. 나 스웨덴 싫어. 네. 나 노벨상 싫어. 안 탈래. 네. 누가 노벨상을 준다고 혹시 아니 혹시라도 준다는 얘기가 있으면 나 그 상 안 탈라네 이제. 아, 예. 여러분, 우리 송 작가님은 지금 보이콧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분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서운한데 그래도. 일단 추천을 받은 다음에 내가 거부하는 거랑 애초에 추천을 안 해주는 건 좀 그런데. 아니, 경제학상 이런 쪽으로 좀 바꿀까? 네. 예. 일본과 스웨덴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민성이 닮아가고 있는 연관관계. 네. 호시오스님이 저도 송 작가 타는 걸 거부합니다. 이거는 왜 거부하시는 걸까요? 몰라, 내가 하면 다 거부래. 네. 아무튼 일본과 스웨덴이 굉장히 친밀한 국가이고, 뭐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도 일본이 로비를 했기 때문인 거고, 일본과 스웨덴의 정치 형태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거. 그리고 스웨덴 왕가와 일본 왕가가 마치 이제 유럽 안에서 어떤 그 왕가끼리의 교류라 그러나 서로 그 왕조 국가인 이런 면 안에서 양쪽 국민들이 서로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이따위 이 통계 수치의 발표라든지 집단 면역을 실시할 수 이건 사실은 그 옥새 작전하는 일본 천황의 명령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몸빵으로 때우자. 그게 이게 국가 위에 좋은 일이 했을 때 네 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야, 나는 이런 국가의 미래는 난
그닥 바람직하게 보여주지가 않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여러 정책이 좋으시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싫으시면 그냥 계속. 스웨덴 이민 받아줘요? 네. 어? 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아기 좀 많이 낳으신 분들은 이민 가신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런 거 아이들 키우기 좋다라고 해가지고 가신 분들 꽤 계시죠. 가 계신 분들 중에 송 작가 입양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주겠지?